오늘 엄마가 이상했어. 목소리도 떨리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9살 지유의 이 한마디는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평소처럼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범한 날들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설마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짧은 메시지 하나, 흔들리는 웃음 하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거리감. 그 모든 조각이 모여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외침. 엄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과연 끝까지 무너져버린 건 누구의 삶이었을까? 아내였을까? 그 남자였을까? 아니면 나 자신이었을까?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려 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거실 식탁에 앉아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 있었다. 몇 달째 준비해 온 승진 시험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머릿속은 온통 문제와 답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은 활자를 따라가면서도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 아내 서연이 가볍게 말했다. 나 잠깐 다녀올게. 나는 고개를 들고 짧게 답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 말에는 의심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공부에만 몰두해 있었으니까. 잠시 후 딸 지유가 내 옆으로 다가와 노트 위를 기웃거렸다. 아빠, 시험 끝나면 우리 여행 가는 거 맞지? 맑은 눈빛이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나는 펜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꼭 가자. 전에 말한 한강 유람선 타러 가자고 했잖아. 지유는 두 손을 모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묵직한 죄책감이 스쳤다. 공부에 매달리느라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거의 빼앗아 왔기 때문이다. 아빠, 진짜야? 약속 꼭 지켜야 돼.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당연하지. 아빠가 약속 어긴 적 있었어? 그날 저녁 아내는 이미 집을 나섰고 지유는 여행 이야기를 반복하며 들떠 있었다. 나는 책장을 넘기면서도 속으로 다짐했다. 시험만 끝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책을 덮으려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빛이 어렴풋이 비쳤지만 눈은 이미 피로에 젖어 흐릿했다. 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만 갔다. 아빠, 지유가 어느새 내 옆으로 와서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이거 내가 쓴 거야. 종이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아빠, 꼭 합격해서 우리랑 놀아줘. 지유가 응원해. 순간 목이 메었다. 나는 공부라는 핑계로 아이의 시간을 앗아가고 있었는데 아이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지유야, 고마워.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작은 어깨에서 전해지는 체온은 따뜻했지만 가슴 한쪽은 더 무겁게 짓눌렸다. 서연은 언제부턴가 이런 장면에 무심했다. 지유가 그림을 그려 보여도 응, 잘했네 하고 짧게 대답한 뒤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그 무심함은 점점 길어졌고 웃음조차 어색하게 변해갔다. 밤이 깊어 지유가 잠자리에 든 뒤에도 나는 책상에 앉아 펜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지유의 말만 맴돌았다. 아빠, 약속 꼭 지켜야 돼.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나는 좋은 아빠일까? 시험만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주말에도 나는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향했다. 집에 남겨진 지유는 혼자 블록을 쌓으며 시간을 보냈다. 아내 서연은 가끔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다고 했지만 돌아오면 늘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다. 어느 날은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
지유가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내 무릎에 덮어주려고 준비한 듯 작은 담요가 올려져 있었다. 아마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그대로 잠든 모양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먹먹해졌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나는 서연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요즘 지유가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아. 나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은데, 그러나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짧게 잘라 말했다. 시험이나 빨리 끝내. 그 차가운 반응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가족을 위해 노력한다고 믿었는데 서연의 눈빛에서는 무관심과 짜증만이 느껴졌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그림자가 내 마음에 드리워졌다. 며칠 뒤 저녁 무렵이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내 휴대폰이 진동하며 불빛을 켰다. 화면에는 지유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엄마, 지금 누구랑 있어?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아직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는 지유를 불러 조심스레 물었다. 지유야, 이 메시지 왜 보낸 거야?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선을 떨군 채 대답했다. 오늘 엄마가 이상했어. 목소리도 떨리고 뭔가 계속 숨기는 것 같았어. 그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얼어붙는 듯 했다. 나는 곧바로 서연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내가 이미 보낸 짧지만 단호한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유가 내가 이상하다고 했다. 이제 다 알고 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모든 걸 끝내는 선언 같았다. 손에 쥐고 있던 컵이 덜덜 떨리며 탁자 위로 물방울이 흘렀다. 내 얼굴빛이 변하자 지유가 불안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괜찮아.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빠는 괜찮아. 그러나 심장은 멈추지 않을 듯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빠는 괜찮아.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진정하려 했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을 듯 계속 요동쳤다. 그 순간 떠올랐다. 며칠 전 저녁 식탁에서 나눈 대화. 아빠, 시험 붙으면 강아지 키워도 돼? 지유는 긴장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우리 아파트는 작은 개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쉽진 않을 거야. 지유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을 보고 나는 급히 덧붙였다. 하지만 큰 인형은 사줄 수 있지. 시험 끝나면 같이 고르자. 그제야 아이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아왔다. 진짜? 이름은 내가 지어도 돼? 엄마도 같이 생각해줘. 나는 그때 아내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웃고 있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으나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다. 나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함을 느꼈다. 다시 책상으로 시선을 돌리자 지유가 내 옆으로 와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아빠, 이 강아지 인형 귀엽지 않아? 나는 흘끗 보고 짧게 대답했다. 응, 귀엽네. 시험 끝나면 천천히 고르자. 지유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빠. 난 참을 수 있어. 아빠 힘내. 그 말은 단순한 위로였지만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왜 그 한마디가 그렇게 아프게 남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유가 잠든 뒤에도 나는 좀처럼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거실에 희미한 불빛만이 깜박였고 책상 위에는 펴놓은 노트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눈은 활자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은 단 하나였다. 서연, 대체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예전에는 가족 여행 이야기를 꺼내면 가장 먼저 웃던 사람이 서연이었다. 새로운 카페를 찾으면 꼭 함께 가보자고 말하던 것도 서연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늘 피곤하다는 대답으로 대화가 끝났다. 나는 혼자 속으로 변명했다. 내가 공부에만 매달리니 서운한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게 단순한 서운함만은 아니라는 예감이 꿈틀거렸다. 그 불길한 기운은 집안 공기를 서서히 잠식하며 차가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그날 밤 지유가 자기 방에서 혼잣말하듯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아빠랑 같이 자고 싶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시험 준비에만 몰두한 나머지 아이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며칠 전 저녁 식탁에서 나를 향해 묻던 지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또렷하게 울렸다. 아빠,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바쁘지 않은 거지? 그럼 우리랑 더 많이 놀 수 있는 거지?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시험만 끝나면 가족 여행도 가고 아빠가 많이 놀아줄게. 그 말을 들은 지우의 얼굴은 금세 환해졌지만 나는 그 기대를 끝내 온전히 받아주지 못했다. 책상 앞에서 참고서에 시선을 고정한 채 펜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하며 아이의 기다림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다. 뒤돌아보면 바로 그 순간들이 문제였다. 아이의 침묵과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어있던 외로움을 나는 끝내보지 못했다. 며칠 뒤 저녁 식탁을 정리하다가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시험 끝나면 가족 여행 가자. 한강 유람선이나 서울 근교도 괜찮을 거야.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지만 아내는 잠시 웃다가 곧 건조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정말 갈 수 있는 거야? 또 약속 어기는 건 아니지?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절대 어기지 않아. 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날 이후 아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휴대폰을 꼭 쥔 채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거나 누구와 통화하는지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다가가면 급히 화면을 끄고 별거 아니야 하고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예전의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다. 나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우리 사이에 번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내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평소라면 지우의 숙제나 학교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이던 사람이 요즘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괜히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하기 일쑤였다. 나는 처음엔 단순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차갑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직장에서 우연히 들은 얘기는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행정실에서 일하는 아내가 체육교사 박준호와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었다. 두 분 요즘 붙어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동료의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내 귀에는 번개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나는 애써 웃어넘겼다. 그러나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박준호는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빛은 묘한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겉으로는 가볍게 인사하며 지나쳐도 그 시선 어딘가에 감춰진 긴장감이 느껴졌다. 밤에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면 나는 늘 휴대폰을 곁에 두곤 했다. 아내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늘 짧고 건조한 메시지뿐이었다. 늦어. 먼저 자. 회의가 길어. 항상 이유는 있었다. 나는 펜을 굴리며 스스로 중얼거렸다.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무언가가 시작된 걸까? 방 너머에서 들려오는 지유의 고른 숨소리는 평온했지만 내 마음은 끝내 잠들지 못했다. 그때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 여겼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그 순간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걸 안다. 내가 외면한 작은 조짐들은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결국 행동에 나섰다. 회사 차량 GPS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했고 레지던스 출입 기록까지 확보했다. 퍼즐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맞춰졌다. 그날 밤 나는 지우와 함께 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내 손을 꼭 붙잡은 지우의 체온이 오히려 더 뜨겁게 느껴졌다. 아빠, 정말 엄마 여기 있어?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복도 끝,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 앞에서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쥔 채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똑, 똑, 똑. 안쪽에서는 분명 누군가가 허둥지둥 움직이고 있었다. 침대가 삐걱거리고 발소리가 여기저기서 뒤엉켜 들려왔다. 노크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안에 서연이 나타났다. 화장도 제대로 지우지 못한 얼굴, 커다란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굳어 있었다. 그 뒤에는 셔츠 단추를 서둘러 잠그는 박준호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말하지 않아도 숨소리와 눈빛만으로 모든 게 드러나 있었다. 내 옆에 서 있던 지우가 떨리는 손을 놓고 앞으로 한 발 내디뎠다. 작은 발소리가
복도와 방 안을 동시에 울릴 만큼 단단했다. 아이는 가방을 열어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작년 생일에 찍은 사진, 세 사람이 나란히 웃고 있던 장면. 지유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 작은 손으로 사진을 천천히 찍기 시작했다. 아빠랑 나만 남을래. 엄마는 이제 없어. 사진이 두 동강, 세 동강 나며 바닥에 흩날렸다.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지유야, 그건 아니야. 엄마가. 변명을 시도했지만 아이의 눈물 어린 외침이 그 말을 가로막았다. 엄마는 우리 가족을 버렸어. 다시는 집에 오지 마.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또렷했다. 작은 손가락이 두 사람을 똑바로 겨누었고 그 한마디는 방 안 공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박준호는 얼굴빛이 일그러져 뒷걸음질 쳤다. 난 그렇게까지 하려던 게 아니야.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날렸다. 나는 낮게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흥분하지 말고 들어. 이미 모든 건 확인했다. 회사 차량 기록, 카드 내역 출입 기록까지 다 확보했다. 그리고 방금 내 아내에게도 연락했다. 박준호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다. 서연은 무릎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조차 내겐 변명처럼 보였다. 나는 지유의 어깨를 감싸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됐어. 여기까지다. 더 이상 이어질 대화는 없었다. 그날 밤 복도에는 우리 셋의 무너진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가족 사진을 찢은 지유의 작은 손길이야말로 우리 가정의 마지막 장을 찢어버린 것이었다. 9살 아이의 외침은 좁은 방 안 공기를 단숨에 갈라버렸다. 서연은 얼어붙은 듯 입을 떼지 못했고 박준호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시도했지만 내 눈길이 닫혀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는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흥분하지 말고 들어. 이미 모든 건 확인했다. 회사 차량 기록, 카드 내역 출입 기록까지 다 확보했다. 그리고 방금 내 아내에게도 연락했다. 박준호는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서연은 무릎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천장 불빛은 차갑게 내려앉았고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내 손을 잡고 있던 지유가 어느새 앞으로 한 발 더 내디뎠다. 그 발소리가 복도와 방 안을 동시에 울릴 만큼 단단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지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불렀다. 그러나 그 부름은 애정이 아니라 차갑고 무거운 심판의 시작이었다. 지유는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지갑 안에 늘 넣고 다니던 가족 사진이었다. 유치원 때 놀러 갔던 한강 유람선에서 찍은 사진. 내가 지유를 안고 있고 서연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장면. 행복했던 순간을 담은 단 한 장의 사진. 이거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진이었어. 지유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작은 손이 사진을 두 조각으로 갈라버렸다. 찌르르르. 사진이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순간 내 심장까지 찢겨나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지유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우리 가족은 없어. 엄마가 다 망쳤어. 작은 손에 쥐어진 반쪽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허공을 맴돌다 천천히 내려앉는 종이 조각. 그 조각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박히는 못 같았다.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울먹였다. 지유야, 그건 아니야, 엄마가. 그러나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박준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냥. 하지만 내 눈빛이 그를 꽂는 순간 그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나는 한치도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아내와 그 남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낮지만 무겁게 내뱉었다. 장난은 끝났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단지 지유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 흩어진 사진 조각이 모든 걸 대신하고 있었다. 박준호는 허둥지둥 몸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셔츠 단추 몇 개가 여전히 잠기지 않은 채 그의 초라한 민낯만이 드러나 있었다. 그때 지유가 이를 악물고 외쳤다. 엄마도 아저씨도 다 싫어.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마. 작은 몸에서 터져나온 그 외침은 그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다. 아이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고 방 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가르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이 두 사람을 정면으로 겨누었다. 그 손끝은 작지만 무게는 세상 어떤 심판보다 무거웠다. 어른 둘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다. 됐어. 여기까지다. 그 순간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 조각을 덥석 붙잡았다. 손끝으로 붙여보려 했지만 이미 찢어진 사진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모습이 바로 지금의 우리 가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서연의 손끝이 점점 더 떨렸다.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는 못 돌아가는 거구나. 그녀의 속삭임은 희미했지만 나와 지우의 귀에는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미 끝났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 말에 지우는 내 품으로 달려와 안겼다.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지만 그 울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다. 나는 지우를 꼭 끌어안으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만은 지켜내리라고. 그리고 그 다짐이 내 남은 삶을 이끌어갈 유일한 이유라는 걸 알았다. 나는 서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곧장 장인장모 댁으로 향했다. 차 안은 숨막히도록 무거웠다. 창밖 네온사인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우는 단 한 번도 엄마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작은 얼굴은 굳게 닫힌 입술과 함께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서연은 뒷좌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무릎만 감싸 쥐고 있었다. 와이퍼가 창문을 쓸어내리는 소리와 엔진음만이 차 안을 채웠다. 예전 가족 나들이 때 틀던 라디오, 음악, 지우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는 건 숨막히는 침묵뿐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장모 이순자가 먼저 뛰어나왔다. 내가 우리 손녀 마음에 이런 상처를 내다니. 그 외침과 함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지우는 작게 할머니하고 속삭였다. 장모는 손녀를 끌어안은 채 울분을 터뜨렸다. 거실로 들어서자 장인이 묵직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넌 부모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최악이다. 아이 앞에서 내가 저지른 짓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낮게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오랜 분노와 실망이 얽혀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더 이상 서연을 두둔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아내를 보지 않은 채 냉정하게 선언했다. 지우는 내가 키운다. 양육권은 내게 있다. 너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을 지급해라. 짐은 내일 중으로 이 집에 모두 보내겠다. 말을 내뱉는 순간 지우의 작은 손이 내 소매를 꼭 잡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서연은 바닥만 바라보며 어깨를 떨고 있었다. 변명 한마디조차 내뱉지 못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박준호의 아내 김미정 씨도 이미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 집도 무너질 거다. 내가 뿌린 대가니까 똑똑히 받아라. 서연의 얼굴빛이 더 창백해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지우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지우는 몸을 돌려 할머니 품에 더 깊이 파묻혔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지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어린 목소리였지만 누구보다도 또렷하고 단단했다. 엄마, 이제 그만. 다시는 아빠를 속이지 마. 그 말은 칼날처럼 방 안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서연은 입술만 달싹였을 뿐 끝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장모는 눈물을 훔치며 손녀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내 아빠가 지켜줄 거야. 장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다시는 우리 앞에서 핑계대지 마라. 그날 밤 나는 지우를 품에 안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는 내 품에서 잔잔히 잠들었지만 작고 뜨거운 체온이 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앞으로 어떤 길이 남아있든 최소한 진실만은 더 이상 가려지지 않을 거라 다짐했다. 서연은 방 안구석에 앉아 한동안 울다 결국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매캐한 연기 사이로 오래전 가족 여행길에 웃던 그녀의 모습이 잠시 스쳐갔다. 그러나 곧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졌다. 남은 것은 지우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책임뿐이었다. 며칠 뒤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체육교사 박준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는 통보였다.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건조하게 들려왔다. 며칠 뒤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공식 홍보가 내려왔다. 박준호 교사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파면 처리됩니다. 나는 그 말을 차갑게 들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던 사람이 결국 가정도, 직장도 단숨에 무너졌다. 교무실 게시판에 붙은 공지 한 장으로 그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되었다. 한때 학생들 사이에서 친근한 선생님이라 불리던 얼굴은 이제 학부모들의 분노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생들까지 건드린 범죄자라는 글이 쏟아졌고 그의 이름은 더럽혀진 채 끝없이 회자됐다. 서연 역시 학교 행정실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며 부정행위에 연루된 점은 명백합니다. 사직서를 내는 게 최선일 겁니다. 서연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들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곁눈질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뒤 사람들의 작은 수군거림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을 것이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더는 말이 필요 없었다. 이미 준비해둔 소송은 차례대로 진행되었다. 법원은 위자료 5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을 판결했고 지유의 양육권은 내게 돌아왔다. 판결문을 손에 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 하지만 종이 위에 적힌 승리와 내 마음의 공허함은 별개였다. 가슴 한쪽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2주 뒤 서연은 노량진 지하 원룸으로 들어갔다. 보증금조차 없는 월세방, 눅눅한 벽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좁은 방. 밤에는 작은 창문으로 지하철 소음이 들려오고 낮에는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작은 공장에서 임시직으로,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버틴다고 했다. 손에 남은 건 매달 빠져나가는 위자료와 양육비 이체 내역뿐. 그 계절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잘못이 숫자로 다시 새겨지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연민일까, 분노일까. 한때는 내 아내였던 사람이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은 흔들렸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지유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책임이었다. 그 아이는 다시는 거짓과 배신 속에서 울어서는 안 된다. 늦은 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준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나 결국 파면됐어.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다. 아내도 이혼 소송 중이야. 위자료, 양육비 다 물어내라더군. 너한테도, 내 아내한테도, 학부모들한테까지. 그의 말에는 억지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끝내 허무하게 무너진 울림뿐이었다. 이제 남은 게 뭐 있냐. 넌 그래도 딸이 곁에 있잖아. 나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말이 너무도 사실적이었기 때문이다. 내 곁에 남은 것은 오직 지유 하나뿐, 그리고 차갑게 드러난 진실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가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화면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 안에는 지유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해맑게 웃는 지유의 얼굴. 고마워, 아빠. 그 말은 언제까지나 내 귓가에 맴돌았다. 사진 속 웃음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더라도 그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박준호와 서연이 잃어버린 모든 것 대신 나는 지유를 품에 안고 살아가겠다고. 그 순간만큼은 싸늘한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렸다. 그 사진을 게시하는 순간 지난 몇 달의 기억이 밀려들었다. 서연이 남기고 간 빈자리, 노량진의 허름한 원룸에서 버티고 있다는 소문, 그녀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든 위자료와 양육비 통지서의 그림자까지. 나는 그 모든 장면을 떠올리면서도 스스로를 비웃을 수 없었다. 이미 무너져버린 가정의 중심에는 결국 나와 지유가 있었으니까. 밤이 되면 불 꺼진 집안은 쓸쓸히 가라앉았다. 식탁 위엔 둘이 앉아 밥을 먹고 남은 그릇만 놓여 있었고 한쪽 의자는 언제부턴가 텅 빈 채로 남아 있었다. 예전엔 서연이 앉아있던 자리였다. 아직도 가끔 밥 숟가락을 들다 무심코
그 빈 의자를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미련 대신 차가운 현실만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나를 믿고 있었다. 그 믿음 하나가 내 숨을 붙잡아 주었다. 나는 흔들리지 않기로, 무너진 집을 다시는 거짓으로 채우지 않기로 다짐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빠가 지켜줄게.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 뒤에 숱한 눈물이 숨어 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아침이면 내가 직접 지우의 머리를 묶어 주었다. 서툰 손길에 머리카락이 삐져나와도 지우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빠. 예쁘게 됐어.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저릿해졌다. 내가 시험과 일에만 매달려 놓친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금은 늦었어도 더 이상 놓치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저녁이면 우리는 늘 한강 쪽을 걸었다. 강바람은 날카롭게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지우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반짝이고 멀리서 유람선의 불빛이 흘러갈 때 지우는 강아지 인형 이야기를 꺼내며 환하게 웃었다. 아빠, 이 인형 이름은 뭐가 좋을까? 그 소리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짓는 이름이면 뭐든 좋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무게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출 때마다 뒤돌아보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끝없이 이어진 아파트 창들 사이사이 누군가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외로움과 후회,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에 잠긴 얼굴로. 그 풍경이 마음을 스쳐갔지만 이제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었다. 서연이 그 속에 있다 해도 나는 더 이상 손 내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종종 박준호의 소식도 전해 들었다. 교단에서 쫓겨난 뒤 그는 결국 아내와도 갈라섰다고 했다. 친구도 동료도 곁을 떠났고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라 했다. 그가 내게 전화를 걸어 넌 그래도 딸이 있잖아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지우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아직 버틸 수 있었다. 서현에 대한 소문도 들려왔다. 노량진 지하 원룸, 습기 찬 벽, 겨울엔 난방주차 마음대로 틀 수 없는 방.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그녀의 손에 남은 건 위자료와 양육비가 찍힌 통장뿐이라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연민일까, 분노일까. 그러나 결국 떠오르는 결론은 하나였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 결과를 견뎌라. 진실은 언제나 잔인했다. 하지만 그 잔인함 덕분에 나는 거짓 속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었다. 지유에게만큼은 같은 거짓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매일 아이에게 말했다. 지유야, 거짓말은 잠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결국은 무너져.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이지 말자. 힘들어도 정직하게 가는 게 맞아. 아이의 눈빛은 그 말을 꼭 새겨두는 듯 반짝였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 날 나는 지유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아가자.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지유는 잠깐 나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어떤 길이 우리를 기다리든 더 이상 거짓은 우리 곁에 없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나 자신도 여전히 상처투성이지만 아이와 함께라면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언젠가 지우가 다 자라 세상을 마주할 때 이 진실의 무게를 기억하길.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지킨 삶이 비록 고단해도 결국은 가장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